네, 2022년 7월 2일 이정훈입니다. 한때 각근전술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주사파가 하는 짓을 보면서 나온 그런 말이었죠. 이 각근전술, 북한하고 주사파가 펼쳤던 각근전술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로 위장해 있던 친북 세력의 사기술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를 한번 넓게 봐주십시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가장 큰 현상이 무엇입니까? 약간의 반판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핵 정책을 일거에 폐기시켰습니다.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 강한 의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친북이니까 했고,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고, 우리의 무력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우리의 에너지를 줄이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 논리는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자꾸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화석 원료를 줄여야 된다, 사용을. 그래서 신재생을 해야 된다는 걸로. 사실 신재생은 원자력도 신재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뭐 들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것을 아니다라고 띄어내가지고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죽인 이상한 정책을 펼죠. 네. 다른 나라에서는 원자력이 신재생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제법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두드려 잡았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 뭐 온도, 지구 기온 1, 2도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해. 당장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데 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이 지금 약화되고 있죠. 결국은 뭐냐.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자꾸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그 목표를 방법으로 이용하지 마라. 나는 앞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자기 인생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걸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방편인 줄 알고 사용하면 100점100패를 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발달해서 지구 온난화를 안 하면서도 에너지 생산하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을 자꾸 규율하게 되면 그건 난센스죠. 지금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이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가니까 북한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가고도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고 북한이 뭐 핵실험 할 것 같더니만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디터런스, 억제입니다.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가서 줘 패는 것도 리텔리션, 보복하는 것도 그건 보복이고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억제가 해당되지만은 상대가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직접 때리지 않고 또 못하게 꽉 누르는 것도 디터런스 억제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 엄마가 애들이 막 놀고 싶은데 쫙 째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들이 놀지 못하고 그게 억제입니다. 마음대로 못하게 심리적으로 눌러버리는 거.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니까 북한이 꾹 눌리고 있죠. 이러다 핵실험하게 되면 진짜 한번 우리가 패버리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더 억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면은 좀 창피하니까 지난번 중국도 이제 자기네 의견을 환구15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서 드러내죠. 나토에 한국과 일본이 초청되고 하니까 너희들은 체스판에 폰 쫄이다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자유롭게 비난하죠. 언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기네 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을 통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핵실험하게 되면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겠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겠다. 북한이 핵실험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군사적인 거를 할 것인지 그걸 바꾸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북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은 칼을 물고 뜀뛰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걸 보게 되면 저도 몇 차례 다뤘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한미가 재가동하기로 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다음에 미국의 핵전력 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다음에 작전 계획 수정, 한국의 삼축 체계 이제 더 갱신, 그다음에 미국 MD에 가입하는 거,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그다음에 미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금까지는 이제 INF라고 그래서 과거 소련하고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ICBM과 B-61이라고 하는 폭탄을 제외한 핵무기는 다 없앴는데 이제 중거리 핵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러한 것들을 한반도에 전개한다.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북 군사 대비 태세 조정 중에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조선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은 장단기적으로 더욱 고조되고 고조시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반도와 이 지역 정세를 전쟁 첩경으로 치닫게 하는 장본인은 미국과 윤석열 패당이다. 네, 윤석열 패당이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뭔가 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고 눌린 느낌이 들죠. 북한의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은 불순한 속심이 깔려 있다며 북침 전쟁 수행을 위한 각본들을 숙달시키고 완비시키고 실전에 옮기기 위한 전쟁 책동의 일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은 우리 국가의 군사적 강세 앞에 물거품이 된 전쟁 각본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도 했습니다. 글쎄 북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오퍼레이션 페네트레이션 관통작전이란 시나리오를 하나 유튜브에 띄워놨었죠. 그리고 신동아 지금 7월호에도 같은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2의 6.25 북침전쟁 시나리오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한번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봤는데 아마 북한도 다 봤을 겁니다. 요즘 군인들 만나면 고르디우스 매듭 잘 봤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마 북한은 이런, 우리 동아일보도 상당히 유력한 매체니까 신동아도 이런 걸 보면서 아씨 얘네들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하니까 겁이 나니까 뭐 자기를 치기 위한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해석들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대조선 적대 정책과 지배주의 정책은 최악의 선택이다 하고 아글아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다시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간 것도 있지만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초청이 됐고 거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거는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그때는 문재인이 참여했었죠. 그로부터 거의 5년 만입니다. 이때 이제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은 우리의 공통 목표의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오늘 한미일 삼각협력은. 그래서 공동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거고, 자유롭고 개방된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제압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 삼각공조가 강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삼국 협력을 강화하자.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중국 문제는 덜 거론하고 북한 문제를 많이 거론했죠. 이렇게 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것도 만나고, 대한민국 매체 중에 한에서 어떤 기자가 북침 시나리오도 쓰고 또 실제로 또 우리 군부에서 작전 계획을 바꾸고 우리 외교부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펼친다고 하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잘못 건드렸다가 박살날 수 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북한의 가끈 전술이 무너져 간다는 판단을 합니다. 가끈 전술은 1972년 김일성 대학 졸업식에서 김일성이 한 축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이 좀 어려운데 갓 있죠. 옛날 갓, 조선시대 갓. 갓을 쓰고 있으려면 이 갓끈이 이렇게 해서 턱에다 묶어야 되는데
이 갓을 머리에 붙이고 있으려면 두 개의 갓근이 있어야 된다. 요 중에 하나만 끊어버리면 이거는 못 쓰죠. 바람에 날아가죠. 그래서 이 갓근, 이 남조선이 쓰고 있는 갓에 붙어 있는 두 개의 끈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다. 요 중에 하나만 끊어라. 약한 걸 끊어라. 일본을 끊어라. 뭘로 끊느냐? 일본이 우리를 30년간 지배했으니까 계속 민족주의를 일으켜서 일본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은 한미일 체제가 무너지면 남조선을 공산화시킬 수 있다. 그 이론입니다. 이렇게 72년도에 얘기했다는데 그 증거는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공작을 해서 한국에 데려왔던 황장엽 씨가 몇 차례 인터뷰에서 이 각근전설을 얘기한 적이 있어서, 뭐 어쨌든 황장엽 씨는 김일성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 각근전술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대한민국 주사파가 받았어요. 주사파가 민족해방 그러면서, 민족해방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죠. 근데 해방이 달성됐잖아요. 45년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미국으로부터의 해방 뭐 주장하면서 굉장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을 모두 배척하는 쪽으로 갔죠. 그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 대거 포진하면서 한일 관계를 특히 어렵게 했죠.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하게 되면 보수 세력이 전체가 등을 돌리지만은 일본 문제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당한 게 있어서 좋아하니까. 그래서 옛날 그 제주도 관함식 때 일본 배 못 오도록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성공을 다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을 만들면서 다 무너졌죠. 그러고도 어정쩡하게 오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각근전설을 무력화시키고 한미일 관계를 복원하니까 북한도 이제 잘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파들이 쉽게 따라가지는 않는데, 따라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시 각근을 쪼개려는 전술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대모수를 박아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강제 동원 노동자, 징용공 문제, 강제징용, 징용공 문제를 거론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복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문재인 세력에서 나옵니다. 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제에 강제징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대로 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럼 정신대가 강제로 간 징용된 사람이냐?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손들고 간 겁니다. 사람을 모을 때 모아서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이가 지급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페이를 뭘 못 받았느냐? 전쟁 막바지 항복하기 몇 달 남기고 일본도 어수선하니까 돈을 못 줬고, 그 다음에 일본서 일할 때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다 그랬는데 국민저축인가 뭔가 그래서 저금을 강제로 했었어요. 자기 받는 봉급에. 우리는 봉급도 아니었는데 저금을 국가에 했는데, 근데 그 저금을 못 찾았죠. 그것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야 될, 일본한테 청구해야 될 자금이 되는 거죠. 그게 대일 청구권 자금입니다. 그게 45년도 가치로는 100원이었는데 64년도 가치로는 뭐 1억 원이다. 이게 계산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 돈을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받아내는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우리는 연합국으로서 일본한테 이겼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일본은 그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너는 한국은 연합군이 아니다. 하고서 못 주겠다 그랬고, 그러나 청구권 자금은 우리가 줄 의무가 있으니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연합국 소소한 나라들이 일본한테 받았던 정도의 배상금을 청구권 자금으로 받아내서 대한민국을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원칙적으로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정신대로 같은 사람들이 임금이잖아요. 그걸 안 줬죠. 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때는 정신대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일제 피해자 그래서 반일 세력으로 보지만 그때는 친일파로 봤습니다. 그때는 위안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안부도 지독한 친일파로 봤었어요. 부끄러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25 전쟁까지 치르고 살아남아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정신대 출신은 니들이 밥 먹고 살아 있으니까, 대신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 돈을
환율로 계산해서 다 줍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못 받았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지나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이 청구권 자금하고 이런 게 이제 위안부가 있다 어쩌고 해서 문제가 되면서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대 갔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내 돈 돌려줘 하고 위안부를 앞세워서 등장하면서 그때 등장하는 게 윤미향 같은 이 대사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야 어쨌든 이 사람들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포항제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키웠으니까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몇 조 원의 국가 예산을 만들어 다 줍니다. 정시대 문제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위안부 문제인데 그거는 윤미향이가 지금까지 사기쳐온 거고요. 이거 비슷한 게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잖아요. 그때 미군이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는 미군에 준하는 봉급을 줬는데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국군 봉급만 해당되는 건 주고 나머지는 다 빼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짓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월남전 참전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 그거 안 줬어? 라고 하니까 그게 언젠가요?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문제가 됐고 그걸 다 이렇게 주죠. 그중에 고엽제 피해자 왜냐하면 작전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명분으로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월남전에 참전할 때도 기본적으로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월남전 가는 것 중에 차출된 병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러면 일본의 정신대로 간 사람들이 강제로 갔느냐 자발적으로 갔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강제로 갔으면 일본이 막 잡아갔으면 강제징용이 맞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중대재해법 때문에 골프장에 가시면은 어떠한 사고 났을 때 그건 본인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사인하죠. 그거 보게 되면 중대재해법 피하기 위한 건 다 알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사인하죠. 성인들이 그죠? 그거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낸 아들을 보내고 딸을 보낸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을 억지로 보낸 그건 부모가 한 것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 징용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자금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마저 다 주면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이 와서 강제로 동원된 노동자 강제 징용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떠들면서 이게 또 시끄러워졌는데 일본은 그거 자체도 없고 그 모든 것도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은 그러니까 야 외교 간에 서로 국가 간에 신의가 있는 건데 이거 해결해. 그 전까지는 못해. 지금 그런 자세를 약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정상이 만나고 난 다음에 독도 부근에서 우리 배가 가서 그 측량 같은 걸 했던 모양이죠. 그걸 가지고 또 왜 우리 영토인데 하느냐 이렇게 시끄러운 반응들이 나옵니다. 아까 강제징용권 문제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본 학자가 썼는데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어요. 징용공이 없는데 무슨 징용 문제를 해결하냐라는 책도 나온 바가 있고요. 뭐 그거는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될 거고. 독도 문제는요 우리 겁니다. 그건 태역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둘이 다른 문제로 싸우다가 잠깐 두고 에너지 문제 집중하다가 또 해결되면 싸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독도 문제는 그냥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겁니다. 그건. 자꾸 각근을 풀어 해치고 싶어하는 세력은 아까 말한 대로 징용공이 있니 없니 이런 사기를 민족주의를 탁탁 건드린 사기를 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도 문제 갖고 한일 갈등이 커졌니 자꾸 하는데 그리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일부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걸 방기한 면도 보이죠. 그렇게 하면 전 세계를 다시 묶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맘대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 세력 같은 거를 한국에서 정리하는 면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국제 정치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중국은 우한 폐렴으로 한순간에 이제 고립시키고 지금은 아주 고립시키면서 이 세계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존할 때는 미국에 붙는 게 좋으냐 중국에 붙는 게 좋으냐 당연히 미국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하고 북한에 편승해서 갔던 주사파의 각근 전술이 무너져 가고 있죠.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니까. 이 민족주의로 위장해 있던 친북 세력들의 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이 펼쳐진 면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틀리면은 또 문제가 되는데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가지 이제 친북 주사파들이 무슨 공격을 해야 되느냐 뭐 김건희 여사가 어땠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걸 나옵니다. 이것에 지금 걸려 있는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외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국내에서도 덫에 걸리는데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하루속히 빨리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잡아 넣어라. 어차피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던 것들을 범법자들을 쭉 적폐청산을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검경을 뭐 검찰을 경찰을 어떻게 장악하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두 도구를 써서 불법으로 하지 말고 적법하게 법카비리 잡아먹었어? 지금 경기 남부 경찰청 수사 잘하잖아요. 빠바바박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검경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 경쟁이 되면서 쭉 가는 거지. 이재명 잡아넣어야 우상호 뭐 이런 자를 때 지금 우상호 전에 비상대책위원장인가 하던 누굽니까? 국회의원 내놓긴 했지만 송영길은 존재감 없죠. 이미 그 자는 뭔지 알고 이미 조용히 잠수 타는 거죠. 이낙연 씨도 지금 미국 갔죠. 아는 사람들은 벌써 압니다. 이거 때를 놓치면 국내에서 뭘 하느냐. 이재명 가장 큰 적을 잡아야죠. 그 다음에 문재인한테 너 탈핵 정책 무슨 근거로 했어? 김학의 출근만 건 무슨 근거로 했어? 법조 따다닥 들어가서 해야죠. 어여그 지금 자기 살라고 수염 기르고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농부인 척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좌파의 전술이죠. 그걸 잡아야 됩니다. 민족주의 개량 한복 입고 수염만 기르는 민족주의의 방법인데 아주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민족주의로 위장해 있던 그런 사기술에 속지 말고 가끈 전술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